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기업들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휴업 중인 러시아 공장을 단돈 1유로에 넘기고 잠정 철수할지 말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데요. 물론 바이백 조항이라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면 재매입할 수 있는 조건부 매각이긴 합니다만, 재매입 기간을 현대차는 5년, 러시아는 2년을 제시하고 있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제시한 2년 안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대차 러시아 공장은 진짜 1유로에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 분야만이 아닙니다. 영농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영농기업들이 극동 러시아에 진출한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경작 규모가 서울시 면적의 1.2배에 달할 만큼 넓어졌는데요. 아직까지 농업 분야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련 기업들은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군수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전자, 컴퓨터, 반도체 등의 분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로호 누리호 발사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투진된 사업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9월 27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수요일에 뵙게 됐네요. 네, 그러게요. 월요일날 뵙다가. 그렇네요. 반갑습니다. 뭐 좋죠, 네. 뭐. 이번에 다룰 기업은 JP모건입니다. 네, JP모건이요. 교수님 너무 잘하시는 기업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를 아는 거지 역사적인 맥락은 잘 모르잖아요. 네, 역사가 참 재밌긴 해요. 예. 최근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요. 예. 내년엔 7% 기준금리를 볼 거야. 이게 참 무서운 소리를 그런지. 네, 얼마 전이었죠. 9월 21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에서 금리 동결했잖아요. 예. 동결하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뭐 매파적 동결이래나 이래갖고 동결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년 내내 5% 금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얼어붙었잖아요. 예. 여기서 의장보다 더 무서운 게 회장님이야. 다이먼 회장님이 오시더니 뺨을 딱 때리면서 야 금리 7%도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니까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요, 예. 금리가 높다는 건 JP모건 같은 은행한테는 네. 기회겠죠. 네, 정말 예대 마진이 확대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2013년 2분기에요. 예. 그 JP모건 순이익이 145억 달러였는데 이게 1년 전 같은 동기 대비 70%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이야. 네, 매출은 30% 증가했거든요. 예. 네, 이런 건 거의 앉아서 돈을 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금리가 오르니까 돈을 번다. 거기다가 왜 올해 초에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 사태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위기 있었잖아요. 네. 이때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를 했는데 말하자면 마지못해 인수하는 척 나는 정말 도와주는 척 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거 덕분에 순이익은요 이제 지금 올라간 거 27%가 늘어났고요. 요거 하나로 매출도 11%가 늘어났어요. 예. 2분기를 보니까. 대단하네요. 제이미 다이먼이 월가의 왕이라고 불리고 뭐 태양신이라고 불리는데 JP모건은 덕분에 월가 1등이 된 거죠. 예. 이 JP모건과 같은 금융회사들은 정말 오래되거든요. IT 회사는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기가 부지기수인데 네. 금융회사는 한번 생기고 나면 몇백 년이 이어지는데 그죠.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지금 말씀 몇백 년 됐죠. 200년 정도 됐다고 예. 하는데 19세기부터 있었으니까요. 이게 JP 모건 가문이 만들었어요. 예. 다이먼 가문 아니니까 JP 다이먼이 아니고 JP 모건인데 시작은 이제 원래요.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이라고 JP 모건의 이 창업주인 JP 모건 이름이거든요. 네. 이거의 아빠입니다. 아버지인데 시작은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이에요. 예. 이 인물이 누구였냐면 그 로스차일드 가문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유럽의 금융을 떡주무릇하는 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리인의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피바디라는 인물인데 네. 피바디 은행을 만들었는데 네. 19세기에는 세계 금융 패권을 영국이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의 비서 조력자만 돼도 엄청난 힘이었던 거죠. 당시에 미국은 금융 후진국이었고
기축통화국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피바디 은행을 런던의 그 월과 같은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만들어 갖고 피바디 은행을 만들었는데 피바디 은행에 입사해서 이 이른바 주니어 스펜서 모건이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지 피바디라는 이 피바디 은행 창업자는요. 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없이 죽었고요. 이거를 이제 주니어 스펜서 모건이 인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모건 은행으로 바꾸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 우리 가족 회사 만들래. 당시에는 뭐 사실 패밀리 비즈니스가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요. 아들의 이름은 존 피어몬트 모건. 당시에 스위스와 독일의 유학생이었는데 예. 이게 JP 모건인 거죠. JP 모건 창업주인 겁니다. 아들 이름이 결국 회사 이름이 된 거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존 피어몬트 모건은 근데 은행에만 머물지 않고요. 그 JP 모건 앤 코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예. 그리고 나서 사업 기회를 찾는데 이게 돈의 흐름을 읽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는 인물이어서 그 1861년에 남북 전쟁이 딱 터지니까 이게 돈이 된다고 본 거예요. 예.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그 남군은 전쟁 물자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북군 쪽에서 망가진 소총을 사요. 네. 그래갖고 요거를 몇 배 가격 붙여갖고 팔아요. 남부 쪽에. 이 사람 미국인인 거죠? 그렇죠. 미국인인 거죠. 아니 내전을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하다니 이런. 이게요. 그 세상 전쟁은 돈이 된다. 이건 사실 비극적이지만 현실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재건 사업부터 이미 돈 되는 걸 알고 많이들 접근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근데 남북 전쟁 때 이후에 이 재건 시장이 딱 펼쳐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JP 모건이 철도 시장에 뛰어듭니다. 근데 이게 철도 시장이란 결국은 그 말하자면 남북 전쟁 이후에 재건하면서 미국 전체 대륙을 이어주는 건인데 네. 당시에는 수백 개의 철도 회사가 난립을 했는데 미국식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KTX 뭐 이렇게 있는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사립 이제 철도 회사들이 생겼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해요. 왜? 네. 금융을 잘 아니까 돈으로 엮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 1880년대 되면 JP 모건이 뒤에서 이제 M&A를 주도해서 수백 개였던 철도 회사가 대기업 9개 정도로 줄어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수수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습니다. 이때 나이가 30대도 안 돼요. 이야. 정말 24세 때부터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예. 30대 때부터 돈방성에 왔는데 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이른바 딜메이커의 역할을 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그러면서 금융에 완전히 이제 해박한 인물이 되면서 그 유명한 그 철도왕 중에 벤더빌트 있잖아요. 알죠. 벤더빌트가 사망하니까 벤더빌트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인 뉴욕의 그 서울역 있잖아요. 센트럴역을 예. 인수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철도까지도 확보하게 되고요. 이거 JP 모건은 관계금융이라고 표현했는데 금융사를 갖고 있지만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 인수 경영에 개입한다. 요즘 행동주의 펀드하고 비슷하죠. 그렇네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최초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인데 에디슨한테 벤처 투자를 하죠. JP 모건이요? 네, 그래갖고 백열등을 개발합니다. 아,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반도체 개발 같은 거.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당시만 해도 정말 그 전기 가스로 등을 켰는데 백열등을 1879년에 개발해서 대박이 나고요. 정말 미래 기술에 투자한 초창기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거죠. 이 행동주의 펀드 역할에다가 벤처 캐피탈 역할까지 제가 아는 JP 모건의 행보가 굉장히 광폭이네요. 정말 이 금융 관련돼서는 어쩌면 JP 모건 역사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괴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심지어는요. 중앙은행 역할도 합니다. 중앙은행 역할도요? 네, 당시에 미국엔 중앙은행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없는데 금융위기가 딱 터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나서갖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당시에는 그게 안 통하니까 JP 모건이 딱 나서갖고 그 월가 은행들을 딱 통제합니다. 그래갖고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개별 활동을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시에 금리가 너무 올라서 위기니까 100% 대출 이자였는데 이거를 거의 10분의 1로 줄여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정말 리더십이 대단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증권거래소가 있잖아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 자금도 도와줘요. 왜냐하면 당시에 뉴욕 증권거래소 70%가 자산이 철도회사였거든요. 철도회사 다 갖고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하다다 안 되니까 뉴욕시의 구주의 금융도 해줍니다. 이야. 거의 정부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네요. 요즘 연준이 하는 걸 JP 모건이 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JP 모건이 월가의 신이 됐고요. 음. 그런 영향력으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철도왕 있잖아요. 카네기. 네. 그러니까 철강왕한테 철강왕. 카네기한테 US 스틸 그러니까 철강을 인수해서 US 스틸을 만들었고 GM, GE, AT&T 다 사실상 JP 모건 산하에 있었죠. 야. 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전부 다 네, 맞아요. 이게 다 JP 모건 산하에 있었다. 정말 네.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미국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이렇게 얘기도 과언이 아니네요. 사실상 20세기 미국 산업을 조각하고 만들고 설계했던 인물이었고 그래갖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기업들이 다 JP 모건의 어떤 돈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네요.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행동주의 펀드부터 벤처 캐피탈까지 에디슨 지원하고 철도에 그 철강에 그다음에 AT&T와 같은 통신까지 그리고 중앙은행 역할까지. 네. 그다음 뭐 했습니까? 다음은 세계 정보? 네, 실제로 세계 은행이 될 뻔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의 패권이 저물고 미국의 패권이 부상하잖아요. 결정적인 계기는 1914년에 발발한 1차 세계 대전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영국이 패권국이었지만 1차 대전에 대한 막대한 전쟁 자금 때문에 채권을 많이 이제 발행하는데 예. 채권 소화할 데가 없잖아요. 예. 결국은 월가에 와서 미국한테 이거 좀 사줘. 우리 돈 너무 없어. 빚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건 비용으로 또 채권을 팔게 되니까 예. 이때 미국과 영국의 그 채권 채무국 관계가 역전이 되죠. 원래는 이제 미국이 빚쟁이였는데 영국이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그 금융의 중심지도 시티 오브 런던에서 미국의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가 월가로. 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는 JP 모건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 비극이 하나 발생해요. 예. 그러니까 JP 모건은요. 그 1차 세계 대전 직전인 1년 전인 1913년에 사망합니다. 예. 근데 사망한 이유가요. 예. 원래는 더 이제 장수할 수도 있었는데 타이타닉이 침몰하면서 그 충격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타이타닉호의 뭐랄까요? 그 선주예요. 네, 선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워낙 문어발 확장을 하니까 해운까지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뉴욕과 유럽을 잇는 황금 노선에 그렇죠. 타이타닉 초대형 호화 유람선을 진수시켰는데 이게 1912년 첫 항해에서 4월 달에 아시다시피 빙하 조각에 충돌해서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게 당시에 타이타닉의 안전을 무시한 좀 안전 불감증, 그러니까 총체적 부실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분노가 들끓었고 선주가 누구냐? 찾아가니까 JP 모건이었어요. 근데 마침 당시에 JP 모건이 너무 비대한 힘을 가졌다고 미국 정치권도 그리고 이제 금융권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기회를 보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타닉이란 비극과 하필이면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1912년 타이타닉이 침몰했던 해가 미국이 대선에 있던 해예요. 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금융 규제. 그럼 금융 규제를 주장했던 당시의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고 되자마자 바로 금융개혁위원회를 만듭니다. 이게 예. 이제 유명한 푸조위원회인데 예. 푸조위원회에 청문회가 열려요. 그리고 JP 모건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75세였는데 네. 거의 정말 끌려오다시피 끌려왔거든요. 네. 유럽에 있다가 거의 잡혀오다시피 와서 청문회장에 섭니다. 근데 푸조위원회가 주장했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JP 모건을 비롯한 소수의 대형은행이 미국의 금융자산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 사실은 약간 비대하고 비정상적인 게 맞잖아요. 예. 심지어는 그 3대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JP 모건을 포함한 당시의 3대 은행인데 미국의 금융회사 절반 18개를 지배하고 있고 요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미국 주가 52개잖아요. 예. 한 20여 개 정도의 자산 규모하고 맞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결국 금융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 거죠. 근데 JP 모건은 나름의 반박을 해요. 예. 사실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군 회사고 뭐 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 시장주의로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타이타닉 침몰에 모든 게 묻히는 거죠. 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충격 때문에 그 이듬해인 1913년에 이탈리아에서 사망했어요. 객사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마지막엔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연방준비법이 만들어지고 이때 연준이 생겨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매일매일 뉴스 보는 연준이 이때 생겨난 거고요. 만약에 이게 타이타닉 침몰을 안 하고 JP 모건이 일찍 별세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연준도 안 생기고 네, 중앙은행 역할을 JP 모건이 했을지도 모르죠. 네. 그렇네요. 우리 금융사에서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걸 오늘에서야 제가 알게 됐네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다시 21세기 들어서 JP 모건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거든요. 네. 그러면 뭐 설립자는 이제 사망을 했지만 네. 그 후손들이 잘한 겁니까 뭡니까? 그 아들은 꽤 뛰어났어요. 잭 모건이라고. 예. 그런데 하지만 JP 모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고 당시에 또 그 다음에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예. 대공황이 있었죠. 예. 등등을 거치면서 JP 모건의 위세는 예상같이 안 하던,데 예. 21세기에 그 JP 모건의 화신이 다시 부활을 한 거예요. 그게 모두에 말씀드린 제이미 다이먼인 거죠. 제이미 다이먼은 별명이 많은데 월가의 황제, 근데 심지어 이제 신이 됐던 월가의 태양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뉴욕 타임스가 얘기한 월가의 그 금융인들은 기본적으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어요. 예. 근데 뉴욕 타임스에서 보도하는 거는 월가 금융인들 중에서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금융인이에요. 일단 잘생겼고요. 호감형이고 말도 굉장히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JP 모건의 출신으로 뭐 가문 출신이 아니고 예. 원래는 그 뱅크 원이라고 하는 그 은행이 있었는데 은행의 CEO였다가 2005년에 JP 모건한테 인수가 돼요. 예. 근데 피인수 회사의 CEO가 이듬해 JP 모건 CEO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건데 그러네요. 원래 시작은 증권 브로커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유명한 시티그룹 창업주인 샌디 웨일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예. 샌디 웨일의 조수였는데 샌디 웨일과 함께 시티그룹을 창업했다가 1998년도에 해고당합니다. 예. 해고당한 이유는 샌디 웨일의 딸을 승진을 안 시켰다고. 미국에서도 이런 청탁이 있나요? 그 시티그룹이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비실비실한 게 예. 사실 이런 식의 문제들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당시에 제이미 다이먼이 얼마나 멋있었냐면 예. 샌디 웨일이 당신 해고야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야. 오히려 샌디 웨일이 설명 안 들어 그랬더니 이거 있겠지? 그러니까 너란 사람하고 이제는 난 알아버렸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 동안 백수였어요. 이게 더 멋있습니다. 멋있게 나가고 그다음에 네. 수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고요. 그렇네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갈고 닦은 거죠. 그 백수 동안에는 뭐 했대요? 그리고 권투도 배웠다고 그러고 권투. 리더십 책도 읽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스카우트 제안을 했어요. 네. 백수면 아마존이면 그때 성장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바로 갈 텐데 안 갔어요. 나는 금융인이야라고 한 이야. 겁니다. 나는 금융인이다. 그리고 나서 뱅크원 CEO가 됐다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JP 모건 CEO가 되고 그리고 10년 만에 10몇 년 이제 2004년부터니까 20년 가까이 된 거네요. 이 기간 동안 만에 정말 경이적인 실적을 기록해서 JP 모건을 글로벌 1등으로 만든 거죠. 정말 입지전적인 분이네요. 그럼 이 사람이 JP 모건에 들어와서 JP 모건의 체질을 이제 싹 바꿔놓은 겁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는 사실은 부족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였는데 네.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베어스턴스, 워싱턴 뮤추얼 이게 사실은 투자은행하고 그 저축은행이잖아요. 네. 이걸 인수를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이제 체이스 맨하튼 은행도 인수해갖고 상업은행까지 만들어놨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번 위기가 또 오니까 그때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해요. 이 네. 은행은 뭐가 있냐면 그 VVIP 돈 많은 부자분들 자산 관리 해주는 걸로 특화되어 있었는데 요게 JP 모건이 약했거든요. 예. 요거를 딱 갖고 와갖고 그래서 자산 관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중에서도 이제 뱅크, 뭐 케미컬 뱅크, 퍼스트 시카고 뱅크 이런 은행들을 인수하는데 요게 결국 미국의 동부은행, 서부은행이거든요.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포트폴리오 밸런스로도 다 인수를 해서 맞추는 거죠. 예. 그래갖고 결국은 지금 JP 모건 체이스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자산 규모가 4조 달러입니다. 네, 부럽네요. 그리고 JP 중요한 건 데이미 다이먼이 여기서 지분 1% 갖고 있어요. 1%. 개인 주주로 1%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창업주도 아닌데 수없이 많은 스톡 옵션과 보상으로 1%까지 간 거죠. 요즘 제이미 다이먼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차기 미국 대권 후보 거론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미국 대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물이 없잖아요. 예.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사실 제3의 선택이 원하니까 다이먼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실제로 미국은 CEO 출신의 대통령도 많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건강 문제가 좀 있고요. 원래 2014년에 후두암 치료를 받았었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JP 모건의 역사가 있잖아요. 예. 인생 말년에 타이타닉을 만나지 않아야 할 텐데 대선 출마가 타이타닉일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JP 모건이 지금 다시 대두된 흐름을 쭉 봤더니 네. 2005년에 다이먼이 인수해서 대표이사로 앉혀졌고 그래서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의 또 여러 위기들 이게 JP 모건에겐 큰 행운들이네요. 역시 위기는
기회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은 HR 컨설턴트의 장내성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관련 인사 노무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추석도 법정 공휴일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설, 추석, 또 크리스마스 이런 공휴일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공휴일이 모두 이제 법정 휴일로 의무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추석에는 다 쉬는 것이 맞고요. 만약 일을 하시면 휴일에 일한 거니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적용이 안 되는데요. 예. 적용 의무가 없는 거지 적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우리나라 이제 최대 명절인 설이나 추석은 당연히 마음 편히 누려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꼭 회사 규정으로 최소한 명절만이라도 유급 휴일로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비정규직의 60%는 유급 휴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추석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억울한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 장내성 노무사님이 해결해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모두 법정 공휴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2022년 이전에는 추석과 같은 공휴일은 민간 기업에서는 휴일이 아닌 건가요? 네, 정확히는 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해서 쭉쭉 해서 2022년에는 이제 5인 이상 이제 공휴일이 의무화가 됐는데 네. 그 이전에는 민간 기업에는 공휴일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을 나와서 해라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이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이를 회사 규정상 약정 휴일로 다 정해가지고 유급 휴일로 인정을 해 주었죠. 하지만 이건 법적 의무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휴일을 그냥 근무일로 유지를 했고 그럼 설 추석에 쉬어야 되는데 쉬려면 어떻게 해요? 연차 휴가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를 내고 쉬어야 됐는데요. 휴가 내고 추석 보내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휴일이 15일인데 이 중에 주말하고 겹치는 한 2, 3일 정도를 빼면 약 12일 또는 13일이 되거든요. 예. 이 날들 모두 휴가 쓰고 쉬라고 하면은 연차 휴가가 15일인 뭐 신입사원이나 1년, 2년차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는 법정 휴일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유난히 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뭐 들뜬 분들 많으신데 특히 10월 3일이 개천절 그리고 이어지는 10월 2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길어진 건데요. 이 임시 공휴일도 법정 공휴일로 봐야 되나요? 네, 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은 공휴일이 쭉 열거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임시 공휴일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 공휴일도 이제 법정 휴일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유급 휴일이고 만약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고모 씨가 계신데요.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만 쉬는 날이니까 10월 1일까지만 쉬시고 2일에는 정상 출근하세요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임시공휴일도 엄연한 법정 공휴일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말라는 건 원래는 이게 부당한 요구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예. 혹시나 또 헷갈리신 분들 계실까봐 임시 공휴일하고 대체 공휴일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체 공휴일하고 이제 혼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체 공휴일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이제 주휴일하고 우리 공휴일이 중복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마스, 설, 추석 같은 공휴일은 보장을 해주자라는 개념으로 대체 공휴일이 생긴 건데요. 설이나 추석은 연휴가 길잖아요. 3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하고 중복됐을 때만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거. 그게 이제 대체 공휴일입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금토일이 아니고 목금토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일요일하고 안 겹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휴일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화요일이 개천절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월요일에 연차 휴가를 쓴단 말이에요. 그걸 정부도 알고 그러면은 아예 임시 공휴일로 정해서 다 쉴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임시 공휴일을 정한 겁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기간이 흔히 말해서 대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꼭 출근을 해야 될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도 그럴 수 있고 마트도 그럴 수 있고 톨게이트 직원분들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그 방송국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저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방송국 분들을 꼭 포함해서 백화점, 마트 이런 경우 사실 추석이 대목이니까 쉴 수가 없죠.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연휴 3일을 다 쉬는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또 병원 같이 환자들이 이제 있는 곳은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이제 10월 2, 3일도 이제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휴일 근무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남들 다 쉬는 휴일에 근무를 하는 만큼 보상은 확실히 해줘야겠죠. 예. 보상은 돈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그리고 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휴가도 동일해요. 예. 그래서 만약 추석에 8시간 근무를 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체 휴가를 준다, 그러면은 그 1.5배인 12시간의 휴가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은 돈으로, 그러니까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체 휴가를 부여하시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또 추석하면 우리 명절 보너스 이거 많이들 그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또는 뭐 떡값이라고도 옛날에 불렀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임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추석 떡값 주는 경우 많고 이런 거 아주 쏠쏠하죠. 근데 매년 추석 보너스를 30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노조가 있는 회사는 뭐 임단협 이런 데 이제 정해져 있다면은 이거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왜냐면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명확히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매년 추석 전날에 우리 회사는 기본급의 뭐 10% 또는 20%를 지급을 해왔어요. 예. 그러면은 이 또한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거죠. 사장님이 올해는 회사 여윳돈이 있으니까 지급을 할게요. 또는 올해는 이제 추석 차례비를 뭐 20만 원을 주지만 작년까지는 과일로 추석 선물을 줬다, 이렇게 매년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불확실하다면은 이거는 이제 임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방송 통해서 악용하는 사장님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정기적으로 주다가 특정 연도 한 번 안 주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 또 선물인지 또는 돈으로 보너스를 지급했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석 선물 보면요, 이 중에 고르세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는 뭐 소고기 선물 세트, 또 뭐 직급에 따라서 약간 차등해서 누구는 김 세트라든가 다른 걸 주기도 하는데, 이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래 사람이 이런 작은 거에 상처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누가 밥을 사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한우 등심 사주고 나한테는 삼겹살 먹으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화나죠. 그렇죠. 삼겹살을 사주면서도 욕을 먹는 행위잖아요. 예. 추석 선물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회사에서 실제로 추석 선물로 등산복을 지급을 했는데 동일한 가격이었음에도 어떤 거는 조금 더 유명한 메이커고 어떤 거는 좀 덜 유명한 메이커였나 봐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왜 사람 차별하냐 이렇게 해서 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돈 쓰고도 욕먹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더욱이 비정규직이라면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 광고 회사에서 명절 선물을 주면서 정규직은 고가의 뭐 상품을 그것도 직접 자택으로 배송을 해줬대요. 예. 근데 반면에 비정규직은 투박한 쇼핑백에다가 좀 저렴한 식음료 세트를 넣어서 지급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추석 선물은 똑같이 추석인데 비정규직이라고 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차별에 해당합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봤더니 추석에 대해서도 인건비 차원에서 또 그다음에 그 휴가나 이런 월차에 대한 부분까지 이게 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노무사님께서 챙겨주셨던 이슈들 중에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잖아요. 네. 혹시 추석과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뭐 사례나 주의사항 있을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도 휴일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괴롭힘은 공휴일도 없나 봅니다.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데요. 추석 연휴에 당연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근로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특정인한테 몰아서 근무를 시키는 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 직원 A씨가 있는데요. 뭐 A, B, C, D가 다 똑같이 공휴일에 뭐 일정 시간을 근무하면 괜찮은데 A씨가 평소 점장에게 바른 말도 잘하고 이래서 점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괘씸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근무표를 짜면서 점장이 A씨한테는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연휴 6일인데 무려 5일 동안 근무 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직원들은 다 이틀씩 쉬고 하니까 무려 2배 넘게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거가 없잖아요. 예.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쉬긴 쉬는데 실제로 못 쉬게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추석 연휴 동안 카톡으로 계속 중요한 일도 아닌데 업무 지시를 한다거나 또는 사적인 톡을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연휴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팀장이 자기 심심하다고 뭐해? 나랑 낚시나 갈까? 이렇게 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무시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할 일 없지? 나와 술이나 먹게. 이런 식의 연락을 계속 한다면 팀원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진짜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신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예. 이거 노무사님께 여쭤봐도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명절에 또 한 가지의 괴롭힘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말고 가족 내 괴롭힘이 있어요. 요즘 뭐 하냐? 너 아직도 취업 안 됐냐? 아니면 너 장가는 언제 가니? 뭐 아이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노무사님께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대 이 아내 시리즈가 있죠. 예. 결혼하기 전에, 취업하기 전에는 왜 취업 안 해? 그리고 취업하면 왜 결혼 안 해? 결혼하면 왜 아기 안 가져? 왜 임신 안 해? 이렇게 참 변하지 않는 우리 친척분들의 질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삼촌이 대기업 뭐 인사부서 임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삼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아직 취업 준비 중이니? 그럼 우리 회사에 입사 서류 한번 제출해봐. 내가 서류까지는 통과시켜줄게. 그리고 우리 면접 질문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줄게. 그러니까 준비 잘해.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취업 준비생인 조카 입장에서 거절하기 쉽지 않겠죠. 엄청 흔들리죠. 네. 근데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죠. 채용 절차법이 있는데요. 거기 따르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채용도 취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친척 중에 뭐 기업 임원이다 이런 분들이 계셔도 저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어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 오랜 경험과 주변 사례를 봤을 때요, 이렇게 설레발 많이 치시는 분들은 실제 아무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우리 삼촌 아직 철이 안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앞두고 가장 바쁜 근로자는 역시 제가 보기에는 택배 하시는 분들, 택배 노동자일 것 같아요. 연휴 앞두고 아마 제일 바쁠 것 같은데 이분들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당연히 택배사 기사분들 무지무지 바쁘시죠. 주요 택배사들이 지난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을 하고 택배 근로자들에게 이제 휴식을 줬었는데요.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는 택배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예.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의 피로가 극도로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들은 명절 연휴 6일간 허브 터미널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요. 쉴 수 있는 거죠. CJ 대한통운 또 뭐 롯데 글로벌 로지스, 한진, 로젠 택배 등은 연휴 하루 전인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휴일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참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쿠팡이 동참을 안 했다 그러네요. 정상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택배 노동자가 자기의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은 쉬지 못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 노동조합에서는 추석 명절 당일 하루만이라도 좀 쉽시다 이렇게 쿠팡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결정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회사 내부적으로 잘 협의해서 회사와 노동자가 모두 윈윈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인지 추석에 고용노동부가 특별히 안전점검 시행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전후에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제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노사가 이제 합동으로 자체적인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추석 전후에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이제 안전에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서 노사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주세요라고 당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추석 연휴 기간 그리고 연휴 직후에 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런저런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실시간 상담 받으실 분들 의견 한번 봤는데요. 2016님, 매년 정해진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회사에서 주는데요. 세금 떼고 주니까 실수령 금액은 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원래 세금 떼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임금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뗍니다. 저희가 뭐 학자금, 의료비 이런 것도 사실 세금을 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떼는 것이 맞습니다. 네, 2016님 세금 떼는 게 맞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6930님, 연봉제 근로자도 추석에 근무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 자체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무슨 연봉제, 호봉제, 무슨 임금 체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연봉제든 호봉제든 추석은 법정 휴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당연히 휴일이고 그러면은 근무하시면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래선 노무사님 때문에 따뜻한 추석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떡값도 안 주고 일만 시키는 사장님들께 띄워드립니다. 조용필의 미워 미워 미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추석 특집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